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 생활의 은밀한 고민, 바로 부하 직원 때문에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직장인 포럼에서 화제가 되었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준비했어요. 어디서나 일어날 법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월요일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다잡고 업무 지시를 했는데 팀장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는 느낌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거요. 업무 지시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정작 결과물을 보면 이게 뭐야 싶은 상황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순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지 실제 사례부터 솔직한 해결법까지 모두 털어놓을게요. 먼저 정말 있었던 이야기들부터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2023년 강남의 한 IT 회사 개발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박 과장님이 3년차 김대리와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박 과장이 이 버그 오늘 안에 수정 가능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김대리는 그건 기획팀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안 줘서 생긴 문제인데요. 저희 잘못은 아니죠. 이렇게 답했어요. 박 과장이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또 같은 문제 생길 텐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왔던 거죠. 박 과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급한 버그 하나 고치자는 건데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김대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죠. 일단 해결하고 나서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매번 큰 그림부터 이야기하니까 박 과장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쟤는 일단 변명부터 하고 보는구나. 실제로 박 과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김대리랑 일하면 5분이면 끝날 일도 30분씩 걸려요. 매번 누구 잘못인지부터 따지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는 2024년 홍대 근처 광고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케팅팀의 최 팀장님이 5년차 이주임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9시 반에 출근해서 오전 10시에 자리를 보면 텅 비어 있어요. 화장실인가 싶어서 기다리다가 30분 뒤에 보니까 커피숍에서 라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 11시 반에 벌써 자리가 없고 오후 2시가 되어도 안 돌아와요. 결국 3시쯤 돼서야 배부른 얼굴로 나타나더니 점심이 늦어졌네요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후 5시 반만 되면 벌써 가방을 챙기고 있고 6시 칼퇴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업무 성과는 나름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언제 일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문제죠. 최 팀장이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면 바빠 죽겠어요. 새벽까지 일했어요. 이렇게 답하는데 과연 정말일까요? 최 팀장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도대체 언제 일하는 거지? 정말 집에서 밤늦게 일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 회사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굳이 야근할 필요도 없을 텐데. 실제로 최 팀장이 몰래 확인해 봤더니 이주임이 새벽에 보낸 이메일들이 대부분 예약 발송이었던 거예요. 미리 써놓고 새벽 시간에 발송되도록 설정해둔 거죠. 세 번째는 2024년 여의도 금융회사 영업팀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15년차 정 부장님이 원래 회의에서 경험한 상황이거든요. 정 부장이 이번 분기 목표는 전년 대비 120% 달성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박사원은 근데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그게 현실적일까요?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해봤나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분명 좋은 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이런 식이면 쟤는 내 말에 무조건 반대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정 부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목표를 제시하면 반박,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문제점 지적. 그렇다고 박사원이 대안을 제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은 안 내놓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정 부장이 박사원에게 그럼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고민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럼 처음에 왜 반박했냐는 거죠. 요즘 더 심각한 건 사장님과 알바생들과의 갈등이에요. 특히 MZ세대 알바생들 말이죠.
2024년 신촌의 한 카페 사장님 A씨는 정말 답답했대요. 22살 여대생 알바를 뽑았는데 첫 출근 날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사장님이 손님이 많을 때는 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하니까 알바생은 그런데 저 원래 성격이 느린 편이라서요. 이렇게 답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아닌데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지적하면 아 잠깐만요. 급한 연락이라서 이런 식이었고요. 더 황당한 건 주말 저녁 피크타임에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15분씩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서 틱톡 보고 있었던 거죠. 사장님이 화장실이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니까 아, 배가 좀 아파서요. 원래 화장실을 오래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또 똑같이 15분씩 사라지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알바생이 갑자기 죄송해요. 급한 전화 받아야 해서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5분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20분 동안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나중에 뭔 급한 전화였냐고 물어봤더니 아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상담해달라고 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피크타임에 손님들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할 일인가 싶었던 거죠. 성수동 편의점 사장님 B씨도 2024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23살 남학생 야간 알바가 새벽 2시쯤 되면 졸린다고 계산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깨우면 아 죄송해요. 원래 일찍 자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말하고 다음 날 또 똑같이 반복했던 거죠. 사장님이 야간 근무가 힘들면 낮 시간대로 바꿔줄까 하고 제안했더니 아니에요. 야간이 좋아요. 시급도 높고 사람도 별로 안 와서 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졸지를 말라는 거죠. 더 웃긴 건 이 알바생이 새벽 3시에 손님이 오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지금 몇 시인데 편의점에 와요.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면서 대응하는 거죠. 손님이 뭐라고 하면 아 죄송해요. 너무 졸려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요. 지각도 일상이에요. 10분 늦으면 교통이 안 좋아서 20분 늦으면 알람을 못 들어서 30분 늦으면 몸이 안 좋아서 매번 이유는 다른데 결과는 똑같죠. 사장님이 지각 문제를 지적하면 요즘 대학생들 다 이런 식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는 논리죠.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세대 차이의 함정이에요. 기성세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것을 배려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MZ세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사장님이 바쁠 때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기성세대는 아, 그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일해야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MZ세대는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 소통의 채널이 달라요. 상사는 결과 중심으로 말하고 부하는 과정 중심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박 과장이 버그 수정 가능할까 하고 물어본 건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하지만 김 대리는 왜 이 버그가 생겼는지부터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서로 대화하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셋째, 기대치의 격차예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상사의 기대와 이 정도면 충분히 했지라는 부하의 기대가 다른 거죠. 카페 사장님은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서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알바생은 내 성격상 이 정도가 최선이고 급하게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넷째, 책임감의 차이예요. 기성세대는 내가 이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MZ세대는 내가 맡은 부분만 제대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시스템이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비난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 해결법은 프레임 세팅 대화법이에요. 김대리 같은 말꼬리 잡기 달인에게는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기존 방식으로 이거 왜 안 됐어 하고 물어보지 말고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A는 완료됐고 B가 막혔다는 거지. 그럼 B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핵심은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거예요. 변명할 틈을 주지 말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거죠. 예를 들어
박 과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김대리야, 이 버그 때문에 고객사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 오늘 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까? 임시 방편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근본적인 해결은 다음 주에 따로 시간 잡아서 논의하자. 이렇게 하면 김대리도 변명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투명한 기대치 설정법이에요. 이주임 같은 유령 사원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월요일 팀 미팅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주 핵심 업무는 3가지입니다. 첫째, A 프로젝트 기획안 완료 수요일까지. 둘째, B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 목요일 오전까지. 셋째, C 보고서 초안 작성 금요일까지.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에 5분 스탠드업 미팅을 해보세요. 어제 뭘 했고 오늘 뭘 할 건지, 막힌 게 있는지 간단히 공유하는 거죠. 최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주임 씨, 업무 시간 관리에 대해 얘기해보자. 코어 타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이 시간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자. 대신 일찍 끝나면 5시에도 퇴근할 수 있게 해줄게. 알바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첫 출근 날에 명확한 룰을 정해주세요. 핸드폰은 쉬는 시간에만, 화장실은 5분 이내로, 지각하면 미리 연락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서명까지 받는 거예요.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크타임에는 개인 용무 금지, 핸드폰 사용 금지, 화장실도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피크타임 이후에. 대신 피크타임이 끝나면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줄게. 세 번째는 샌드위치 피드백법이에요. 박사원 같은 프로 반박러에게는 이런 접근이 효과적이에요. 1단계로 인정해주세요. 좋은 지적이야. 시장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 맞아. 2단계로 방향을 제시하세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목표는 뭘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공유해줘. 3단계로 합의를 이끌어내세요. 그럼 내 분석 결과를 보고 함께 목표를 조정해보자. 반박을 막으려 하지 말고 건설적인 반박으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정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박사원 말이 맞네. 그럼 다른 팀 벤치마킹 결과를 내가 조사해서 다음 회의 때 발표해줘. 그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해보자. 이렇게 하면 박사원도 단순히 반박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1:1 정기 면담 시스템이에요. 한 달에 한 번 30분씩 개별 면담을 해보세요. 이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요즘 업무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뭐야? 반대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내가 팀장으로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다음 달 목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맞춰가는 거죠. 알바생들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때? 힘든 점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세요. 의외로 진짜 고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카페 사장님이 나중에 알바생과 대화해봤더니 학교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바쁜 시간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줬더니 훨씬 나아졌다고 해요. 5번째는 단계별 책임 부여법이에요. 처음부터 큰 책임을 맡기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김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일정 관리 담당을 해줘. 매주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까지 함께 제안해봐. 그냥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이주임 같은 경우에는 팀 회의 진행을 맡겨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거예요. 박사원 같은 경우에는 분석 업무를 전담으로 맡겨보세요.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트렌드 파악 이런 걸 담당하게 하면 반박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게 될 거예요. 6번째는 긍정적 강화법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보다 좋은 행동을 인정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알바생이 평소보다 빨리 움직였다면 오늘 서빙 속도가 정말 좋았어. 손님들도 만족스러워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김대리가 변명 없이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깔끔하게 처리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훨씬 효율적이야. 이렇게 피드백해주고요. 7번째는 상황별 대응 매뉴얼이에요.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 방법을 정해두는 거예요. 지각 3회 시 경고, 5회 시 면담, 무단 이탈 시 즉시 면담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어요. 업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지연 시 대응 방법, 회의 준비 미흡 시 대응 방법,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대응 방법 이런 걸 미리 정해두는 거죠. 실제로 팀 관리를 잘하는 리더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첫째, 감정과 업무를 분리해요. 제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소통이 필요할까를 생각하죠. 둘째, 작은 성공을 크게 인정해줘요. 당연한 일 잘했네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내 판단이 정말 좋았어. 덕분에 시간을 많이 절약했다라고 구체적으로 피드백해요. 셋째, 실수를 학습 기회로 바꿔요. 왜 틀렸어가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함께 고민하죠. 넷째,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째, 개인차를 인정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각자에게 맞는 업무 스타일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해요. 계속 지각하고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알바생이라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해야 해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회사 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기회를 주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사 조치를 고려해야 해요. 다른 팀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하 직원이나 알바생과의 관계는 결국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부하는 없어요. 완벽한 상사도 없고요. 하지만 명확한 소통, 투명한 기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팀을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화낼 시간에 해결책을 찾고 비난할 에너지로 성장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